네, 1980년대를 보겠습니다. 1983년도에 북한의 아웅산 테러가 있었죠. 남북한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할이 많지 남북 대화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1986년도에 서울 아시안게임 유치, 그다음에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1984년도에 그 여름에 이제 저희 남쪽에 수해가 났을 때 9월 달에 북한에서 대남 수해 물자를 제공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지금 봐도 북한에서는 그때 남쪽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의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수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84년 11월 달 남북 경제회담도 개최가 됐고요. 또 이것이 이제 동력이 되어져서 85년 5월 달에 남북 적시자회담을 개최를 해서 9월 달에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고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7월 달에는 남북 국회회담 예비 접촉이 있었고 10월 달에 남북 체육회담이 개최가 돼서 80년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는 탈링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우회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이 되었고 북한은 이제 수세적인 입장이 되었던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1990년대는 아시다시피 그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고 7.7선언 등 북방 외교가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전향적으로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북한은 이제 국제적 고립이 심화가 됐고요. 또 경제 위기,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 체제 위기가 있다, 위기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보고 오히려 흡수통일을 갖다 우려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흡수통일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요인들을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보여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또 남북 경제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또 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이런 회담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남쪽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어떤 합의 사항들을 북쪽에서 대거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핵부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고 발효가 되었죠. 남북 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이런 합의서가 체결되는데 이 두 가지의 합의서들이 그 이후에 남북 관계를 규율하고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진행되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문서가 됩니다. 2000년대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이 채택이 되었고 이런 정상회담 합의에 근거해서 회담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위의 것이 이제 그 6.15 공동선언에 따른 회담 체계인데요. 그 남북 장관급 회담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요. 남북 장관급 밑에 차관급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나 남북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적시자회담이 이제 각 분야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열렸는데 그래도 남북 장관급 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선언 이후에는 남북 총리회담, 그다음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차관급이었던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장관급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이 되었고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도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그런 어떤 협상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통일 문제가 합의서에 포함이 됐고 또 경제협력이나 제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발하게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회담 자체가 정례화가 됩니다. 또 이와 함께 군사적인 적대관계 종식이라든지 긴장 완화, 또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 ICBM 개발, 그다음에 고도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는 타기를 위한 신적 입장을 견지했던
회담에서 실질적 입장을 견지했던 그런 시기도 합니다. 2010년, 2015년에는 그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는 시기입니다. 비핵 개방 3천도 이제 그런 정부의 대북 정책 안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는 이제 남북회담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계기별로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그 국가안보실의 그 차장이 수석 대표가 돼서 이루어졌던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대북 전단 문제, 확성기 방송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저쪽에서는 총참모부 부장인 황병서, 그리고 김양곤 통일전선부장이 참여한 그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싱가포르, 베이징, 개성 등의 남북 비밀 접촉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간헐적으로 남북 당국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공동위원회, 또 남북 전십자 개성공단 같은 경우 이제 실무회담과 남북 공동위원회가 있었고요. 남북 전십자 실무 접촉 등이 수시로 이제 개최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고 ICBM 능력이 고도화가 되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탑다운 방식의 회담이 탑다운 방식 회담이라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 장급 회담이라든지 그 외의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의 하위 집획적 성격의 회담으로 개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돼서 분야별 실무회담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계속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도로, 체육, 보건의료, 삼립회담, 분과회담, 장성국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이런 것들, 군사 분야의 회담은 이제 판문점에서 열렸죠. 최근 정세 변화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북 회담의 어떤 경과라든지 그 시기별 특성들을 봤는데요. 지금은 어떠냐?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2월 남북 체육 분과회담 이후에 4년 10개월 동안 회담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1971년도에 남북 회담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회담이 중단된 적은 처음입니다. 정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세 변화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경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 신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고요. 1980년대 말 90년대 이후에 어떤 국제 질서를 규례해왔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위상에 처했고 희미한 현상 변경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전까지는 뭐 WTO 등 그 세계 무역의 어떤 그런 체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상호 디커플링, 동조하지 않는 경향,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 점점 약해지는 경향, 서로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화가 되면서 이것이 뉴 노멀로 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국익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통일 정책 패러다임에서도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 1990년대 초부터 한 30년 동안 남북 회담을 규례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장전과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비핵화잖아요. 근데 북한이 대남 핵 선제 사용이라든지 전술핵 그 사용하겠다, 운용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력을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남 대화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계가 지금 위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결국 대북 통일 정책도 패러다임에 있어서 변화의 시기를 맺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회담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협상에 대한 안전판,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판이 마련이 되어져서 이득이 명확할 때 국면 전환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북한의 생각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서 지정학적 입지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협상판을 마련해야죠. 안전판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지난 2021년 당대화 이후에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협상에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찰 위성 발사를 이번에 10월 달에 할 거냐 말 거냐, 10월 달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사항인데,
뭐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어떤 특히 이제 ICBM의 그 명중률 강화 그리고 그 15,000km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성능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ICBM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전에 감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그 목표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갖다가 최고의 지금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뭐 자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 환경이었고 정상회담을 미국과도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에 있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3년에 걸쳐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화문화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면서 사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과의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계속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남한과의 어떤 그 관계를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 4월 달에 남한 총선이 있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들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핵, 또 ICBM 같은 그런 전략 도발을 통해서 큰 틀에서 협상판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회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러시아와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또 미중과의 관계, 또 뭐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어떤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만 또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어떤 전개 상황을 보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이고 협상을 통해서 이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은 2014년 미국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도 계속 봐야 될 것이 계속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접촉을 차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북한이 민간단체와의 접촉 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협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여부를 갖다가 좀 한번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협력에 대한 그런 어떤 합의를 하고 지금 합의를 모색 합의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북한의 어떤 대외 전략적인 입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24년 11월 이후에 2025년 이건 이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회담이 과연 있을 그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간의 회담, 대화 이런 부분들은 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정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간의 회담에 대해서 앞으로 그 협상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음 간의 회담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면 북한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을 아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통일에 기여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서 뭐 남북협상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런 협상 아카데미의 세부 강좌를 통해서 북한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통일에 기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평화문화어보호법, 제정한 그 평화문화어보호법 중에서 이런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2조에 보면 괴뢰말, 우리 남쪽 말을 얘기합니다.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환자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8조에 보면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이 우리 경내에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또 제22조의 비굴하고 간드러짐에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올려서 괴뢰식 억양을 본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요거 어기면 북한 주민들은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 집단적으로 어기거나 퍼뜨리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법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2023년도 제정한 법입니다. 19조 볼까요? 혈족 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르는 것과 같이 괴뢰식 부른말을 본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른말을 쓸 수 있으나 청년 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라는 부른말만을 써야 한다. 남쪽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남쪽말을 상기시키는 어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남쪽과의 거리감을 더 두게 하려는 그런 북한 당국의 의도입니다. 사상 통제의 일환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일과 더 반대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북한 당국이 통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려는 그런 뭐 전략이든 전술이든 이것과 반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남측 주민들을 만나면 북한 사람들이 남쪽하고 통일해야 되겠네. 남측 사람들은 우리와 동포네. 이런 인식들을 계속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